안녕하세요. 세계사 선택반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우리 월드 워 II, 즉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체주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캡틴 아메리카라는 영화 있잖아요. 유명한 거. 거기서 캡틴 아메리카가 캡틴이 된 것도 2차 세계대전 중이잖아요. 그렇다면 외국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배경이 되는 제2차 세계대전이 그렇다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크게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전개 그리고 국제연합의 탄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전체주의를 이끌었던 세 나라의 대표 인물입니다. 아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코수염이 인상적인 히틀러, 그리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일본,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네요. 네, 일본인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이 세 전체주의 국가는 삼국 방공협정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방공이라는 건 우리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내자, 방어하자라는 그러한 협상을 맺게 됩니다. 자, 왜냐면 이들이 전체주의를 형성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배경에는 자본주의, 재벌, 이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전체주의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방어하자라는 삼국 방공 협정을 체결하고 이 세 나라는 이제 추축국을 형성하게 되죠. 자, 이렇게 방공협정을 맺은 다음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중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깃발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바로 우길 승천기죠. 이게 일본의 대륙 침략, 대외 침략을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이제 중국 본토를 이들이 침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들이고요. 여기 어떻게 보면은 승전한 것처럼 보이는 이곳이 바로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당시 정부의 수도였던 난징이라는 곳을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난징이 수도였기 때문에 그 수도에서는 이렇게 일본에 저항하는 난징 사람들을 그리고 아무런 죄 없는 민간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 이제 내년에 동아시아사 선택하시는 분들도 또 더 보겠지만 굉장히 잔인한 학살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 죽었다라고도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사망하게 된 사건이 난징 대학살이다. 마치 독일이 유대인 학살하잖아요. 유대인 학살이랑 많이들 비교하는 사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는 이제 중국으로 이제 진출하고 있는 일본이 어떻게 진출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징 쪽으로, 상하이 쪽으로 이렇게 바다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영화의 제목을 아시나요? 여기 파는 예쁜 파랑새 이렇게 나오는 노래인데 이 영화는 바로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예요. 아마 고전 중에 고전이라 한 번쯤은 본 친구들이 있는 이제 대표적인 뮤지컬 영화인데 사실 이 영화의 배경이 바로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 말미에 보시면 오스트리아가 독일에게 합병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영상 첨부해 둘 테니까 한 5분 정도만 그 영상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게 되고 사실 그 당시 오스트리아인들의 대부분은 굉장히 독일의 이러한 합병을 환영했다라고 해요. 특히 히틀러 자체가 오스트리아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굉장히 이를 열렬히 환영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곳이 바로 오늘날에 봤을 땐 여기 광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치의 연설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독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 지도 보시면 독일이 있고 오스트리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따로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같은 나라였는데 여기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 중에 주덴테라트라는 여기 영토가 있어요. 여기 주황색으로 된 영토가. 여기에 독일이랑 오스트리아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게르만족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게르만족이 많이 살고 있는 체코 영토를 이제 또 점령하고자 독일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도 사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이렇게 독일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좀 독일을 우쭈쭈 달래줘요. 그래서 유화 정책을 하면서 독일이 체코 점령을 하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해주게 됩니다. 근데 독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가 아까 전에 독일은 이탈리아, 일본과 방공을 맺었다라고 했잖아요. 공산주의를 싫어한다라고 했는데 공산주의의 상징인 소련과 지금 독일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독소 불가침, 서로 독일과 소련은 침략하지 않는다라는 조약을 맺고 그리고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있던 폴란드를 침공하게 됩니다. 사실 폴란드는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항상 분할해 가는 여기가 약간 중간에 껴있는 불쌍한 나라가 폴란드예요. 여기가 다 러시아, 소련 땅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 측에서 폴란드 너희만은 뺏기면 안 되니까 우리가 너희 지켜주겠다 라고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랑 약속을 해요. 그런데도 독일은 폴란드를 침략하게 됩니다. 자, 독일이 폴란드를 이렇게 침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보이는 사진이 지금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 있는 국경선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요.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는 더 이상 독일의 침략을 가만히 볼 수 없다 라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이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즉 2차 세계대전의 본격적인 시작은 뭐냐? 바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부터이다 라는 점, 이제 그때 더 이상 영국과 프랑스가 참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 지도에서도 보듯이 독일은 엄청나게 많은 땅들을 다 점령해 나가요. 여기 한번 좀 이따가도 보여줄 건데 독일 여기 있죠. 지금 독일이 여기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침략했죠. 그리고 여기 체코 이렇게 침략했죠. 폴란드 침략했죠. 이제 여기까지 했단 말이야. 자, 거기다가 더해서 옆에 있는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더 나아가 프랑스까지 이렇게 침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 점령당하게 됩니다. 특히 이 유럽의 대빵 나라가 사실 영국과 프랑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프랑스가 나가리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은 정말 소련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렇게 중립국을 제외하고는 전부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대표적인 장군인 드골이라는 장군은 이제 영국으로 망명을 해서 영국에서 이런 독일에 대한 저항 운동을 한 인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 파리의 가장 대표적인 공항이 샤를 드골 공항인가? 드골 공항이에요. 여튼 그래서 이 드골이 바로 이 저항한 훗날 대통령이 되는 이 드골이라는 사람의 명칭을 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위급 장군들은 영국으로 망명을 해서 이렇게 저항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사실 프랑스 내부에도 독일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바로 레지스탕스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영어로 레지스탄트가 저항하다 이잖아요. 그 레지스탕스라는 사람들인데 여기 제가 캐릭터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세요? 옛날에 제가 즐겨하던 게임인데 이제 메이플이라는 게임에 직업이 다양하게 생기면서 레지스탕스라는 직업이 생겨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표범같이 생긴 애들 타고 다니는데 혹시 게임한 친구들은 익숙할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그 메이플에 나오는 레지스탕스의 기원이 바로 독일에 저항하는 프랑스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 봐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유럽의 내용이고 이제 아시아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본은 조선을 침략했죠. 그 다음에 만주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중국 본토로 침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국 본토를 침략하는데 아무래도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 물자도 부족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자 같은 걸 얻기 위해서 어디를 진출하냐? 동남아시아를 진출하게 됩니다. 자,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해서 우리 아시아가 하나로 모여서 서양 세력을 무찔러야 된다. 말이 좋죠. 그러면서 자기 일본이 다른 아시아 지역을 침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막 인터넷 찾아보는데 여기 보시면 일본이 베트남에서 쌀 뺏어가고, 그리고 싱가포르 침략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까지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동남아 지역을 일본이 침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본이 동남아 지역까지 이렇게 침략을 하게 되자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의 석유와 같은 군수물자를 이제 수출하는 걸 금지시켜요. 그래서 가장 전쟁할 때 이제 석유 같은 거 많이 쓰잖아. 철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일본에 수출 금지한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자 이 명령에 화가 난 일본은 당시 태평양에 있던 미국의 영토였던 하와이를 기습 공격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진주만 습격 사건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석유 등 이제 군수물자의 대일 수출을 금지한 미국에 대해서 일본이 새벽에 몰래 이제 진주만을 습격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아예 참전하지는 않고 그냥 1차 세계대전 초반처럼 뭐 그냥 군수물자 팔고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약간 관망하고 서포트하고 이런 형식이었는데, 일본이 하와이를 습격하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전에 1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해서 루시타니아호가 침몰되면서 미국이 전쟁을 참여했던 것처럼 이제 여기 2차 세계대전에서는 하와이 진주만 습격으로 인해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한번 지도로 먼저 조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유럽의 중심에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은 그 밑에 있던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게 되고요. 그리고 체코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여기가 다 다른 나라이긴 하지만 여기까지가 소련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다른 나라지만, 자, 독일은 소련과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독일은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까지 전부 침공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한편 독일과 같은 편이었던 여기 이탈리아 있죠. 여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리스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렇게 침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모습 지도로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추축국의 이런 일방적인 공격이었다면 이에 연합국이 어떻게 저항하는지 한번 전세의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의 변화의 시작은 독일의 배신이에요. 독일은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되잖아요. 근데 그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러시아, 소련을 침공하게 됩니다. 마치 나폴레옹이 러시아 공격 갔다가 홀딱 망해서 온 것처럼 독일 역시도 감히 소련이라는 거대 제국에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배신을 때리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했던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스탈린그라드 전투예요. 이 스탈린그라드라는 지역에서 싸운 전투인데, 자, 이름 그대로 스탈린의 이름을 딴 도시야. 그만큼 러시아, 소련에겐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련 입장에서는 악착같이 이 지역을 사수하기 위해서 버티고 결국에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러시아, 소련 측이, 연합군 측이 승리를 하고 독일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독일의 힘이 약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러시아와의 스탈린그라드 전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탈리아는 북아프리카 뭐 그리스 쪽을 침공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탈리아는 군사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막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도 아니고, 이제 무솔리니라는 당시 대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전쟁에 참전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닥 군사력이 강하거나 뭐 전쟁을 그렇게 말하면 좀 어떤 나라는 전쟁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튼 되게 전쟁 당시에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대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선전포고를 했지만 계속 지고, 전쟁에 별로 의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군사력도 막 엄청 강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무솔리니는 이러한 패전의 연속을 책임지고 실각한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는 연합국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되게 생각보다 일찍 항복해요. 1943년 한 9월쯤 항복을 하니까 그 이로부터도 2차 세계대전은 약 2년간 더 이어지게 되죠. 자,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면은 이 하와이 진주만 습격을 이후로 이제 태평양에서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계속 일본이 조금 강세를 하다가 이제 연합국, 즉 미국이 이제 그런 주도권을 빼앗아 가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사실 섬나라고 해군이 진짜 강해요. 근데 그런 해군력이 강한 일본의 배가 저렇게 타고 있잖아요. 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지게 되면서 점점 승기가 연합국 측으로 이제 바꿔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미드웨이 해전 이후로 이제 태평양의 섬들, 그리고 동남아의 필리핀, 그리고 이오지마, 오키나와 섬까지 상륙하면서 이제 미국은 일본 본토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유럽으로 다시 좀 가면은 유럽의 전쟁이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된 계기가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이 인천 상륙 작전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본따서 만든 작전이에요. 그래서 이 작전을 할 때 독일을 막 속여서 한 5번인가 4번을 속여서 몰래 노르망디라는 그 해안가에 상륙해서 이제 프랑스로 들어가는, 그래서 대륙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던 계기이고, 결국에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이제 프랑스를 기점으로 독일까지 이제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작전으로 이렇게 파리를 다시 되찾게 되죠. 파리의 상징 샹젤리제 거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영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 노르망디라는 곳인데,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독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 베를린까지 이제 점령당하게 되면서 독일은, 히틀러는 자살을 하게 되고, 그래서 히틀러 데드라고 써있죠. 그리고 독일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독일이 무조건 항복한 게 1945년 5월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로부터 무려 3개월이나 더 있다가 항복을 하게 되죠. 자, 일본은 이제 막판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제 원자폭탄이 터지게 되고, 그리고 스탈린의 소련이 일본전에 참전하게 된다라는 걸 약속하게 되죠. 사실 일본은 당시 소련을 되게 두려워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두려운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한다라고 하니까 사기가 떨어지면서 결국에 일본도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45년 8월 15일이죠. 일본이 패망한 날과 우리나라가 해방한 날은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일본이 행복했구나 라고들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소련이 전쟁에 참전한다 라는 그 말이 일본의 사기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메가더 장군이에요. 태평양 지역의 대표 장군이었고요. 여기 일본인이 항복문서에 사인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TMI지만 여기 있는 이 일본인이, 여기는 안 보이지만 이 사람이 다리를 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리를 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다리 전 이유는 윤봉길의 그 폭탄 투척 사건 때 이 사람이 다리를 다칩니다. 그래서 영화 암살의 마지막 부분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다리를 저는 그러한 영상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 전쟁을 일으킨 전쟁 범죄자들, 줄여서 전범 재판을 하게 되어 독일은 뉘른베르크, 그리고 일본은 도쿄에서 전범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범 재판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들 언급하는 게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당시 전쟁의 책임자였던 천황과 황족이 제외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천황의 직계 가족들이 아직도 일본의 천황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반인도 범죄는 제외됐다라는 거.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유태인 학살한 홀로코스트 포함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조금 차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최종 처리도 여기 19명이 유죄일 때 거기 중에 대부분 교수형 당하고 이제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사면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이 많이 비판을 받게 되죠. 자, 이 전쟁이라는 게 앞서 1차 대전도 그렇지만 2차 대전 역시도 유럽과 아시아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난 전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상됐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인 5천만 명이 사상됐다라고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민간인 학살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난징 대학살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중국인들이 일본에 의해 학살당한 것도 있고, 또 여기 또 특이한 점이, 여기 보시면 폴란드는 거의 민간인이 진짜 많이 사망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폴란드에 당시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나중에 폴란드 가보시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게 있는데 그 수용소에서 정말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은 물론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지만 이렇게 아무런 죄 없는 민간인들이 정말 수두룩하게 죽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을까 라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아틀란틱 찰터라는 대서양 헌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의 루즈벨트 그리고 이제 영국의 처칠이 대서양 바다에서 만나서 했던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둘이 전후 세계의 평화를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구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루즈벨트와 처칠 또 만났네. 그리고 거기에 우리 머리가 없는 이분 낯익을 텐데 누굴까? 중국의 장제스, 이렇게 셋이 만나가지고 카이로에서 회담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일본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일본의 대표적인 식민지였던 한국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건 한국사에서도 배웠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제 처칠과 루즈벨트가 만났고, 거기에 이제 소련의 스탈린, 이렇게 셋이 얄타라는 곳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 얄타에서는 전쟁 이후에 독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왜냐면 이제 독일이 끝이 보이거든. 그리고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을 하자라는 게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포츠담 회담에는 똑같이 이 사람은 스탈린이고요. 영국과 미국은 바뀌어요. 그래서 영국은 애틀리라는 수상, 그리고 미국은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 셋은 이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위해서 노력하자
일본 무조건 항복시키자 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상들의 회담을 바탕으로 결과적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세계의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을까? 라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게 되죠. 그게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UN이라는 단체, 즉 국제연합입니다. 여기는 이제 UN 본부가 있는 뉴욕에 가보시면 이렇게 총을 이렇게 묶여 놓은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거겠죠. 우리나라도 UN 사무총장이 한번 나와서 UN 또 붐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자, UN은 이제 이전에 국제연맹을 계승하는 거예요. 근데 국제연맹을 계승하지만 국제연맹에 당시 한계점이 있었잖아요. 그 국제연맹의 한계점이었던 것을 보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육해 공군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즉 평화유지군이 있습니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평화유지군이 이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오게 되죠. 하지만 UN 같은 경우는 또 한계가 여기 상임이사국이라는 강대국들이 있는데 이 강대국들의 입김이 굉장히 세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평화만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웬걸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콜드 워, 냉전이라고 해요. 자, 이 냉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현재까지도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냉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냉전으로 인해서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분단되어 있어야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이제 여러분들 구글 퀴즈와 교과서, 학습지 정리까지 마무리하시도록 할게요. 안녕.